대한민국 서울. 독일인 기자가 한국의 어떤 요양원에 가보더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었어. 이렇게 한국에 올 바엔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 한국은 내가 생각한 나라와는 너무 달라. 도대체 요양원에서 어떤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독일인 기자가 절망하고 중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독일인 기자 루카스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인 루카스입니다. 와우. 상하이에서 처음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의 작은 고향에서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기회에 땅 중국에 도착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습니다. 자정인데도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두껍고 뜨거운 공기였습니다. 독일에서의 가을밤이 제법 쌀쌀해서 옷을 꽁꽁 싸맸는데 이곳에서는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으로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중국어로 화장실이 어디예요? 또는 요금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단어만 말할 수 있었어요. 공항의 모든 표지판에 적힌 중국어 글자는 복잡한 낙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그리 많이 하지는 않았답니다. 대학 시절 친구인 프란츠가 데리러 오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는 이미 독일 마이너스 중국 취업 교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하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피가 커진 여행 가방을 들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프란츠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카스, 여기야. 그가 외쳤습니다. 익숙한 얼굴을 보니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프란츠에게 새로운 나라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중국에 온 걸 환영해. 프란츠가 웃으며 말했어요. 공항에서 프란츠의 아파트까지 1시간 동안 운전하는 동안 저는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의 동이 틀 무렵인데도 사방이 눈부신 불빛과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석쇠를 피워놓고 노점상을 하는 노점상, 자전거를 타고 공장으로 출근하는 노동자,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 커플이 작은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보통 저희 고향에서는 이 시간대에는 텅 빈 도로에 트럭 한두 대만 지나갈 뿐 적막하기만 할 거예요. 마치 한낮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출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도시가 매우 현대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하늘을 찌를 듯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그 멋진 고층 빌딩에 살면서 대형 신문사에서 탐사 기자로 일하며 부패한 기업을 폭로하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프란츠의 집이 멋진 기기와 도시 전망을 갖춘 호화로운 독신자 숙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택시가 낡은 아파트가 줄지어 있는 별 볼 일 없는 동네로 들어서자 깜짝 놀랐어요. 프란츠는 그런 칙칙한 회색 건물의 7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금속문을 통해 그의 작은 원룸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공간은 바닥에 매트리스, 빈백, 작은 TV, 사방에 책과 옷가지 더미로 꽉 차 있었습니다. 허름한 벽에는 프란츠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만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 소박한 거처야. 프란츠가 어깨를 으쓱하며 여행 가방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빨래를 옮기며 말했습니다. 아늑하네요. 저는 애써 실망하지 않은 척 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크기에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작은 아파트도 방이 따로 있었지만 이렇게 한 방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는 않았거든요. 프란츠가 사다 준 얇은 매트리스에 지친 몸을 눕자 장시간 비행으로 아픈 허리가 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창문으로 들려오는 시끄러운 교통소음도 잠을 이루기 힘들게 했습니다. 시차 적응에 지쳤지만 중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지만 첫날 밤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주 동안은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제 집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프란츠의 작은 원룸에서 같이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찾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제 예산에 맞는 저렴한 아파트는 작고 비좁은 공간이어서 프란츠의 공간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자연 채광이나 환기가 거의 되지 않았죠. 저보다 더 정보력이 빠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괜찮은 방이 나오면 매물이 나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낚아채곤 했죠. 결국 저는 프란츠의 직장에서 도보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다른 낡은 건물에 있는 작은 임대방을 찾았습니다. 개인 주방이나 욕실은 없었고 같은 층의 다른 세입자들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만의 방이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기뻐하려고 했습니다. 프란츠에게 새 방의 사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자 그는 얼른 거기로 이사가 버려 라고 농담을 던졌습니다. 아파트를 구하러 다니고 만원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장시간 출퇴근하면서 며칠 동안 저는 이력서를 손에 들고 이 신문사 저 신문사를 전전했습니다. 저는 최고 편집자들이 저 같은 독일 대학 졸업생을 팀에 영입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편집자들은 제 화려한 졸업장이나 정성스럽게 쓴 지원서를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친구, 삼촌, 사촌 등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했죠. 중국인들이 말하는 인맥, 즉 관시가 없으면 글쓰기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야근을 하면 집세, 식비, 택시비 때문에 저축한 돈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져버렸죠. 독일에서는 좋은 고기와 신선한 채소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매일 2위안짜리 라면을 먹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월급을 다 날려버렸죠. 과일과 채소는 엄청나게 비쌌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 중국어 실력은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어서 대부분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저널리즘 경력은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은 숙소를 찾는 일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용선 축제 연휴가 반가운 휴식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란츠와 저는 시골 마을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염된 도시 공기를 마시고 고요한 호수와 언덕을 즐기니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짧은 휴식 덕분에 계속 노력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한 대형 미디어 그룹에서 해외 특파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했어요. 마침내 저는 차이나 데일리의 면접 후보에 올랐어요. 며칠 동안 대만과의 정치 상황과 전 세계의 중국 분쟁에 대해 조사하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편집자들은 주로 축구팀과 할리우드 가십에 대해 질문을 하더군요. 실망한 저는 그들이 원하는 외신 특파원의 모습에 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포기했습니다. 급성장하는 중국에서 잘 나가는 기자가 되겠다는 장밋빛 꿈은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저를 강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독일로 돌아가라는 고향의 부모님을 상대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기대를 안고 왔는데 실패자로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국에서 저널리즘에 입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했어요. 운이 좋아야 했죠. 인생이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꿀 커브볼을 던져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서의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별이 빚저는 눈빛에서 지치고 약간 패배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는데요. 루카스, 시간 나면 잠깐 저희 한번 볼래?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서 프란츠가 제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프란츠의 회사에서 데이터 입력 업무를 하며 지루한 사무직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었지만 중국에서의 삶을 상상하며 꿈꾸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작은 칸막이의 의자에 기대어 앉아 프란츠에게 물었습니다. 방금 너에게 딱 맞는 흥미로운 자리가 생겼다는 걸 내가 알아냈어. 프란츠가 말했습니다. 항상 중국 미디어가 중국 생활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하잖아. 다른 나라에서
탐사 저널리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바로 한국이야. 한국? 무슨 말이지? 저는 혼란스러워 물었습니다. 프란츠는 고객 중 한 곳이 중국 미디어 그룹인데 한국에 만연한 빈곤과 실업에 대한 시리즈물을 제작하려고 해. 한국 정부는 전 세계에 한국이 일종의 인류 국가인 척하면서 현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이 사람들 말로는 그게 다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고. 저는 더욱 의아해하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한국 브랜드와 제품들은 모두 첨단 기술과 화려해 보였습니다. 다 허상이었던 걸까요? 프란츠는 이 미디어 그룹은 한 달 동안 서울에 배낭여행객으로 잠입해 노숙인들의 어려움을 인터뷰와 사진, 영상으로 담아낼 독일어 원어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당장 지원해봐. 저는 그 생각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K-팝 밴드와 삼성. 휴대폰 외에는 한국 생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죠. 만연한 노숙자 소문이 사실이라면 획기적인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바로 지원서를 냈고 곧바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 2주 만에 지루한 사무직을 정리하고 작은 방을 새 들어 살고 한국 관광 비자를 받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여러 편 시청하며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를 익혔습니다. 미디어 회사는 모든 일정을 매우 순조롭게 계획했고 심지어 서울 시내에서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는 저렴한 호스텔까지 예약해 주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물어볼 주요 질문 목록과 탐사를 시작할 장소도 알려줬어요. 저는 한국의 반짝이는 기술 이미지 이면에 감춰진 더러운 부분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탐사보도의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죠. 서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경고대로 곳곳에서 빈곤을 목격할 것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자체는 제가 가본 대부분의 유럽 공항보다 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직원들이 빠르게 지문을 스캔하고 사진을 찍어 비자를 발급하는 등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편한 공항 셔틀 버스를 타고 다니기를 잃거나 택시기사에게 사기를 당할 염려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끄러운 셔틀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저는 그늘진 빈민가와 길거리에 늘어선 거지들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창문에 얼굴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했던 중국 시골 지역처럼 낡은 건물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높고 반짝이는 타워만 보였어요. 넓은 도로와 인도는 깔끔하고 질서정연해 보였고 멋진 옷을 입고 활기차게 걷는 사람들과 천천히 자전거를 타는 직장인들과 행복해 보이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전기자전거와 과속하는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깨진 포장도로를 달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울은 확실히 덜 혼잡하고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호스텔 로비는 반짝이는 흰색의 모던한 느낌이었어요. 심플한 제 방에는 편안한 침대와 미니 냉장고, 빠른 와이파이가 있었는데 제가 3배나 비싼 가격에 묵었던 중국 호텔보다 더 좋았어요. 저는 만연한 빈곤의 징후가 나타나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도시 깊숙한 곳에 숨겨둔 걸까요? 잠시 낮잠을 자고 카메라와 기자 노트를 들고 출발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회사에서 노숙자 텐트촌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 지역의 공원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주소지에 도착하니 허름한 텐트나 골판지 쉼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에 공동간이 화장실이 있는 소박하지만 튼튼한 작은 창고 몇 채가 보였습니다. 창고 근처 벤치에 앉아 일회용 그릇에 담긴 죽을 먹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가자 뒤에 있는 파란색 창고에서 새 페인트 냄새가 풍겼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임시 거처라면 그렇게 새 것일 리가 없겠지.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노인은 깔끔하게 빗어넘긴 흰머리와 갓 세탁한 남색 외투로 단정해 보였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인사에 답했어요. 저는 그가 이 공원에 사는지 물어보는 손짓을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한 숟가락을 더 먹더니 3년 됐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적어도 쉼터와 화장실이 있고 시에서 매일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죠. 그는 파란색 창고를 가리키며 지난주에 막 수리를 마쳤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페인트 칠도 해줬어요.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해 정부가 지은 창고라고요?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까지. 매일 따뜻한 식사를 제공한다고요? 중국에서 노숙자들이 다리 밑이나 건물 출입구에 임시 텐트를 치고 잡다한 일자리를 찾아 헤매거나 구걸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제 당황한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상한 것과는 다르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수줍게 웃으며 솔직히 그렇죠. 서울에는 훨씬 더 많은 빈곤층과 거리의 노숙자들이 있을 줄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저희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길거리에서 노숙하다가 죽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창고와 음식처럼요. 또한 쉼터에서 사람들을 데리러 오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죠. 저는 그 대화를 듣고는 허탈한 마음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제 생각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중국에 있는 편집장에게 노숙자를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한 보도가 노숙자들의 빈곤 이야기에 도움이 될지 물어보며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왜 아직 서울에서 그토록 처참하고 충격적인 빈곤 사진을 받지 못했느냐는 전화를 바로 받았습니다. 저희는 누더기 옷을 입고 절박하게 구걸하는 한국인의 사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화려한 창고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서울의 현실은 지금까지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편집장은 루카스, 산만하게 굴지 마세요. 아직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계속 찾아다니다 보면 더 많은 절망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노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눈물겨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것이 중국 시청자들이 한국에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괜찮은 사진이 나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그들은 갑자기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욱 당황한 저는 노트북과 카메라를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큰 길로 걸어가면서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중국은 왜 한국의 극심한 빈곤을 숨기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했을까? 이 과제를 위해 어려운 사연을 과장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일까? 아니면 서울의 반짝이는 외관에서 진짜 균열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기서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생각에 잠긴 저는 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작은 과일 갑 한 대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순간 오렌지 상자에 부딪혀서 귤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제 또래의 젊은 한국 남자가 상자 쌓기를 멈추고 아이씨, 조심해요. 라고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엎질러진 오렌지를 줍는 그를 도우며 어색한 한국어로 미안하다, 미안하다. 라고 미안한 마음을 토해냈다. 마지막 몇 개의 과일을 수거하는 동안 그는 그저 껄껄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자 그는 젖은 주황색 얼룩이 묻은 제 셔츠를 농담 삼아 가리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도 그는 바로 웃으며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여행 첫날 힘들지 않으세요? 한국식 바비큐는 먹어본 적 있나요? 저는 현우라고 합니다. 그는 제가 악수하기를 기다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전히 서울의 모순에 당황한 저는 악수를 청하며 중얼거렸다. 루카스. 그리고 네. 오늘 밤 한국 음식과 술이 정말 먹고 싶어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과일을 파는 현우와 친구가 된 것이 중국판이 아닌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풀어내는 여정의 중요한 반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과일 가게 문을 닫은 현우를 따라 근처 작은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우를 잘 아는 아줌마 주인 아주머니를 따뜻하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나무 벤치에 앉자마자 아줌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소주 2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와, 벌써부터 한잔하자는 거예요? 저는 농담을 했어요. 중국에서는 저녁 식사를 대할 때 따뜻한 차를 따르거나 물 한 잔을 먼저 권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여긴 한국이잖아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으니 밤에는 놀아야죠. 현우가 윙크를 하며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제 잔과 그의 잔을 부딪히며 따끔한 막걸리를 꿀꺽 삼켰습니다. 목은 따가웠지만 목을 타고 내려가는 기분은 좋았어요. 그리고 달콤했어요. 곧 얇게 썬 생고기와 양상추와 마늘잎이 담긴 접시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우 씨가 테이블에 설치된 뜨거운 철판에서 능숙하게 고기를 굽는 모습을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습니다. 그는 뜨거운 고기를 상추잎에 채소와 함께 싸서 초절임 칠리 소스에 찍어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스모키하고 짭조름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에서 터져나오는 놀라운 맛이었어요. 현우의 지도 아래 고기를 더 구워 먹다 보니 소주병이 계속 비워지고 다시 채워졌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이사이에 현우에게 내가 이곳에 오게 된 의아한 사연을 털어놓았고 현우는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한 서울의 숨겨진 빈곤 문제와 지금까지 제가 목격한 깨끗한 첨단 도시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이나 데일리의 주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멋진 것들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저희 나라는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현우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가 한국전쟁의 참화 이후 잿더미에서 나라를 재건한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땀과 희생, 점진적인 개혁이 오늘날 한국의 기술 및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계를 위해 재활용품을 모으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학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여러 가지 고된 일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K-팝과 삼성이 전부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1시간 동안 이어진 수다에 흥미진진하게 귀를 기울이다 보니 아까의 답답함은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현우 씨는 제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평범한 한국인들의 고난과 인내를 생생한 초상화로 그려주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인사이트와 진짜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더 많은 현지인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고군분투를 담은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할까요? 오랜만에 가진 허심탄회한 대화를 망치고 싶지 않아 대놓고 물어보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아줌마 주인이 뜨거운 그릴에 얼굴이 빨개진 채로 다가왔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인 저희 얼굴을 보고 웃으며 아줌마는 한국말로 야 현우, 나 이제 가게 문 닫는다. 이제 그만 마무리해. 저희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다른 손님들은 모두 떠나고 가게 하는 텅 비어 적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지갑을 꺼내기도 전에 재빨리 계산서를 현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살게, 루카스. 서울에 온 걸 환영해. 현우가 계산을 하며 웃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려고 했지만 그는 저를 뿌리쳤습니다. 다음에는 너가 막걸리 한 잔 사줘. 그가 우윳빛 막걸리를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현우가 방금 간접적으로 다시 만나서 술 한잔하고 싶다는 말을 한 걸까? 저는 프란츠 말고는 중국에서 진짜 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자국에서 온 소수의 사람들과만 어울렸습니다. 선선한 밤이 되자 저는 갑자기 이 즐거운 밤을 끝내고 평범한 호스텔 방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동적으로 맥주 한 잔 더 할래요? 라고 말했어요. 갑자기 한 잔 더 하고 싶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현우의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웃었습니다. 그럼 동생한테 먼저 문자 보낼게요. 그는 재빨리 휴대폰에 무언가를 입력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멋진 퓨전 음악을 연주하는 라이브 인디밴드가 있는 근처의 작은 술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 가야금 장구와 같은 전통 악기와 키보드, 신디사이저, 일렉트릭 기타, 쿵쾅거리는 베이스 리듬을 자연스럽게 섞어 연주하는 밴드의 연주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관중들은 부드럽게 몸을 흔들었고 몇몇 커플은 손을 잡고 함께했습니다. 중국 클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남자들은 바에서 큰 소리로 웃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의 혼란스러웠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상쾌한 분위기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온 현우가 그루브한 음악에 맞춰 고개를 흔들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희 음악 좋아해요? 외국인들은 대부분 너무 유치하거나 지루하다고 생각하던데. 말도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멋져요. 복고적이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느낌이에요. 사운드 믹싱이 너무 좋은데요. 현우는 기쁜 마음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드디어 이 노래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네. 누저는 내가 좋아하는 밴드들을 시끄러운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밤이 되어 박아 문을 닫을 때까지 좋아하는 인디 뮤지션과 잘 알려지지 않은 밴드에 대해 수다를 떨었어요. 서울에서 이렇게 색다른 음악에 열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첫 열차가 고가 선로 위를 지나갈 때쯤 밖으로 나와보니 지평선이 검푸르게 변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 저는 현우를 늦게까지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느긋하게 기지개를 켜며 야, 재밌었어. 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보통 밤 십시면 침대에 누워 하지만 오늘 밤은 내 거친 대학 시절을 꺼내준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저도 바쁜 중국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자정을 넘긴 적이 거의 없다고 수줍게 인정했습니다. 현우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또 어디 묵는 거야, 루카스? 라고 물었습니다. 백패커 호스텔 이름을 말하자 그는 휘파람을 불며 거긴 택시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인데 지하철도 몇 시간 더 운행되지 않을 텐데 제가 새벽 5시에 돌아갈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정확히 짐작한 그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엄청난 심야 택시 요금에 제 봉급의 상당 부분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더듬거리며 사과를 하기도 전에 현우가 제 어깨를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야, 괜찮아. 여기서 10분 거리에 내 원룸이 있어. 오늘 밤은 내 소파에서 자고 했으면 지하철 타고 돌아오면 돼. 어때? 저는 그의 친절한 제안에 확신하지 못하고 눈을 깜빡였어요. 제 마음을 읽은 듯 그는 웃으며 걱정 마세요. 전 소름 끼치는 사이코가 아니에요. 그냥 새 친구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가자. 그는 고개를 기울이며 저에게 자신의 빠른 걸음을 따라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낯선 이방인을 위해 발벗고 나선 이 친절한 과일 노점상처럼 서울은 이미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래된 중층 아파트의 낡은 계단을 오르자 현우 씨가 철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의 작업실에 들어서자 정돈되고 모던한 분위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벽면 선반에는 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등 아래에는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있었으며 액자에 걸린 사진 옆에는 세련된 기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주방에는 라벨이 붙은 용기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제 집의 절반 크기였지만 비좁은 자취방이라기보다는 미래 기술 연구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꾸민 거야? 라고 불쑥 말을 꺼냈다. 현우는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정리하는데 강박증이 있어서. 공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발장을 재배치하면 동생이 미쳐버려.
어쩔 수 없어. 그는 푹신한 담요와 여분의 베개를 꺼내 소파에서 제가 잘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의 5성급 호텔 침구보다 훨씬 푹신한 느낌에 저는 깜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현우는 제가 입을 깨끗한 티셔츠와 새 칫솔을 포장 그대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편히 자. 화장실은 구석에 있는 작은 문으로 가. 난 아침 8시에 일어날 테니까 얼마든지 자도 돼. 현우가 말했습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현우는 양치질을 하고 침실 포드에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휴대폰에 저장된 현우의 애매한 음악 재생 목록을 천천히 스크롤하자 부드러운 코고는 사라졌고 기분 좋게 윙윙거리며 오랜만에 포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주의 여운 때문인지 늦은 시간이라서인지 서울이 더 이상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포근한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으니 상하이에 사는 낯선 사람이 해피아워가 끝난 후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자고 가자고 초대하는 게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번영하는 중국이 빈곤의 근간이라고 조롱하는 한국의 진정한 나눔 문화가 바로 이런 것이라면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형식적인 예의보다 더 진심이 느껴졌어요. 새벽 5시 30분쯤 졸고 있던 차이나데일리에서의 아직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잠입. 사진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직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와 함께한 탐사 취재는 100번을 취재하는 것보다 더 큰 시야를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늦은 아침 몇 달 만에 가장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이불을 접는 순간 주방에서 김치와 계란의 고소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현우가 밥, 국, 시금치, 콩, 어묵 등 밥상을 가득 담은 쟁반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고플 것 같아서 직접 만든 한국식 아침을 준비했어. 그래도 엄마만큼은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현우가 모든 반찬을 밥에 비벼 먹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저희는 열심히 먹었습니다. 폭신폭신한 계란말이와 함께 달콤한 발효김치를 맛보고는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침 식사로 죽이나 튀김 반죽을 먹는 게 고작이었어요. 이 활기찬 식사는 왜 일부 중국 언론이 한국을 척박한 황무지로 묘사했는지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한국이 그렇게 가난할 수는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현우가 시계를 흘깃 쳐다봤어요. 젠장, 빨리 뛰어야겠다. 오늘 아침에 농산물 재고를 준비해야 하거든. 먼저 나가도 괜찮겠어? 저는 그의 집에 침입한 것이 벌써부터 미안한 마음에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발을 다시 신으려는데 현우가 루카스, 오늘 저녁에 과일 가게에 들러. 고기쌈 좀 구워 먹을 거야. 길거리 간식보다 훨씬 맛있을 거야. 그는 웃으며 작별 인사를 하고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지하철역까지 가는 내내 웃었습니다. 프란츠를 제외하고는 상하이에서 2년 동안 저를 진심으로 식사나 음악회에 초대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들은 단지 커리어, 명품 브랜드 또는 로맨스를 쫓느라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정중한 변명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후 돌아다니다 보니 도톰한 페이스트리, 정교한 젤라또, 고급 커피를 파는 몬트리올 스타일의 베이커리가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눈부신 백화점에는 제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우아한 재킷과 주얼리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브랜드들은 천박해 보이는 대신 디테일과 장인 정신을 강조하며 화려한 상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트렌디한 카페에는 이국적인 과일 조각으로 만든 귀여운 동물 토피어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은 구석구석 작은 미적 쾌락으로 시민들을 만족시켰습니다. 삶의 질이 베이징이나 상하이보다 훨씬 높아 보였던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중국이 원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하철을 타고 현우가 사는 소박한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공원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들은 벤치에서 아이들을 다정하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며
작은 미용실과 구멍가게 같은 중국집 사이에 있는 현우의 과일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렌지 바구니 뒤에 현우가 아닌 젊은 한국 소녀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장소를 잘못 기억한 걸까요? 하지만 그녀는 입구 근처에서 망설이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루카스군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녀가 따뜻한 손짓을 했습니다. 오빠가 올 거라고 했어요. 오빠 여동생 유정이에요. 물론이죠. 현우는 어젯밤에 여동생과 함께 지낸다고 했었습니다.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세련된 단발머리에 보라색, 줄무늬를 넣은 전형적인 쿨 서울 패셔니스타의 모습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과일과 채소가 빼곡히 진열된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고기 굽는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유정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오빠가 계속 한국식 바비큐에 집착하면 손님들이 저희 가게에 대해 오해할까봐 걱정이에요. 저녁 내내 불고기 냄새를 맡았는데 누가 파인애플을 먹고 싶어 하겠어요? 저희 둘 다 편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우가 주방 뒤편에서 집게를 들고 손을 흔들며 나왔습니다. 해냈구나.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양고기 쌈 먹을 시간이야. 아까 유정이가 왜 연기를 부채질하는 신용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작은 주방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석쇠와 냄비로 벽과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셋은 플라스틱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구운 플랫 브레드에 버섯 소스를 발라 노릇노릇하게 구운 양고기와 소고기를 쌓아 올렸어요. 조리 중간중간 현우와 유정은 단골 손님이 포도를 너무 많이 주문한 것, 사무실에 자리가 모자란 것, 김밥을 싸는 이상적인 두께 등 모든 것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을 벌였어요. 쉴 새 없이 오가는 남매의 농담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애정이 넘쳤습니다. 고향에서는 18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오빠와 저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상하이에서 만난 몇 안 되는 현지인 가정도 조용히 지냈고 부모는 시끄러운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다채로운 개성보다는 획일성과 질서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현우와 유정이의 선의의 다툼을 지켜보면서 한국인들은 강한 혈연적 유대감과 개성을 키우도록 장려하는 대신 순항을 강요하는 것일까? 그래서 혈연 관계가 없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도 더 많은 공감과 배려를 하게 되었을까요? 어제 깨끗한 노숙자 쉼터에 있던 노인이 암시한 것처럼 나중에 현우를 도와 주방을 정리하면서 중국 에디터에게 보여줄 한국의 빈곤에 대한 매력적인 이미지를 아직 찍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 여행이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현지인들의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며 현우가 기꺼이 베풀어준 환대를 망칠까 망설여졌습니다. 중국에서 비참한 이미지를 기대한다고 해서 고단한 모습을 과장해 취재하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갈등하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현우가 부드럽게 말을 꺼냈어요. 루카스, 너도 알다시피 우리도 경쟁이 치열한 경제에서 따라잡을 수 없는 가난한 시민들이 있어. 특히 가족에게 버림받거나 저축을 사기를 당한 외로운 노인들 같은 분 말이야.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들은 정부 지원 덕분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래를 내려다봤다. 현우가 어깨를 두드렸다. 늦었어, 친구. 하룻밤 더 묵을래? 저는 고맙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각적인 앵글보다 간과된 삶을 진솔하게 증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일찍 도매시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정이가 사무실로 가는 길에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희는 북적이는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 내내 마케팅 업무에 대해 즐겁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녀의 회사 건물은 건축 잡지에서나 나올 법한 어지러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통유리 로비는 활기찬 젊은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말차 라떼를 다 마시고 쟁반을 쌓아 올리자 유정이가 갑자기 수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팔을 살며시 잡아당기며 오빠가 작은 부탁을 했어요. 부담 갖지 마.
오늘 점심시간에 할머니 요양원에 놀러 갈 때 같이 갈래? 요양원 휴게실이 예쁘게 확장됐어. 원한다면 할머니랑 다른 할머니들도 같이 식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일상을 연구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사려 깊은 초대에 감동을 받아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양로원을 방문해 점심을 먹으며 나눈 대화는 고단한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50건의 인위적인 인터뷰보다 더 진솔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는 길에 달콤한 떡을 사러 들렀습니다. 깔끔한 시설에 들어서자마자 스피커를 통해 경쾌한 재즈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햇살이 공용 공간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직원들은 유정 씨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휴게실에서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한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향해 열렬히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 눈빛을 보니 현우의 할머니가 분명했습니다. 걸어가면서 어르신들 중 단정하지 않거나 초췌해 보이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몇은 미술 시간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체스를 두거나 신문을 읽었습니다. 한 약사는 약을 조제하는 대신 할머님 몇 분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공동체의 순간이지만 혼란스러운 중국 병원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한가롭고 품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경외심을 가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저를 보며 유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돌봄을 받습니다. 영화에 나올 만큼 드라마틱하진 않지만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현우의 현명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정 씨 못지않은 재치를 지닌 한이 씨와 유쾌한 점심을 먹었습니다. 노인과 가족의 유대를 존중하는 사회가 어떻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유정이가 무언가를 떠올리며 가만히 숨을 헐떡였습니다. 루카스, 오빠가 시장에서 이거 보냈어. 그녀는 가방에서 통통한 오렌지 하나를 꺼내 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룩덜룩한 껍질과 미세한 잎이 달린 줄기가 바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때 독일인 할머니의 정원에서 즐겨 먹던 씨 없는 귤 품종이었죠. 오늘도 할머니의 따뜻한 포옹을 생각하니 풍요로움과 희소성 속에서 세대를 이어온 작지만 의미 있는 배려 덕분에 한국 사회는 더욱 단단하게 엮여가고 있다는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공동체의 지혜를 잊지 않고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젊은이들로 가득한 유정 대표의 분주한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서울에서 기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찰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난이 아니라 가진 차들만 볼 수 있는 삶을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인간애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떠나기 아쉬운 마음에 정처 없이 도심의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효율적인 지하철 시스템 덕분에 이동이 쉬워졌습니다. 달달한 호떡전, 윤기나는 계란 붕어빵, 푸짐한 국수 등 길거리 간식거리가 구석구석에서 저를 반겨주었고 이제는 익숙하고 편안해졌습니다. 밤새도록 울려 퍼지던 현란한 네온 사인과 오래된 경복궁 아래에서 춤을 추던 모습도 그리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낯선 이방인을 자신의 작은 집과 소박한 생활에 가식 없이 받아주던 현우의 한없는 따뜻함이 그리울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서울의 가장 큰 숨겨진 비밀은 가난이나 부유함이 아니라 꾸준한 정신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중국이 표면적인 부귀영화만을 동경했다면 한국인은 더 깊은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난한 노인과 힘겨운 청소년을 가차없이 일으켜 세우는 보이지 않는 유대와 세대의 지혜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사회를 떠받치는 힘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싸면서 차이나 데일리 편집자들이 서울의 빈곤한 모습을 담은 충격적인 사진을 기대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메모리 카드에는 집에서 만든 찌개, 미니 놀이터 할머니의 미소 등 소박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사진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느 쪽이든 양심상 현실을 왜곡해 현우의 은혜를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별 바비큐 저녁 식사에서 현우는 저에게 완벽한 한국식 부침개 레시피를 손수 써서 선물했고, 유정은 휴대폰으로 잘 익은 멜론 따는 꿀팁 이라는 동영상 강의를 틀어서 보내주었어요. 저희는 2주 동안 고기를 굽는 사이사이에 웃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곧 또 올 거라고 약속해, 루카스. 유정이가 벌써부터 다음 브런치 카페 탐방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개에 뒤덮인 수도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비로운 아시아는 언제나 만족할 줄 모르는 빨리 살고 빨리 죽는 조급함과 인내심 있는 영원함이라는 불가능한 대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유럽에서는 이러한 역설이 동화 속에서나 소설에서만 나올 것 같은 것들이었죠. 아니면 몽환적인 순수성이 현대의 실용주의에 더 빨리 짓밟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예상치 못한 서울은 지루한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일깨웠고, 예상치 못한 우정이 지친 영혼을 채워주었습니다. 비행기가 주황색 도시의 불빛이 옅은 새벽 구름에 녹아들며 천천히 상승하는 동안 나는 피곤한 눈을 감았습니다. 찹쌀떡과 맑은 연꽃의 지혜가 있는 비밀의 정원은 이제 안녕.